동탁에 이어 이각 곽사의 집권, 그리고 헌재 장안 대탈출. 이젠 거의 무정부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한나라에 또 다른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유비도 고전한 바 있는 청주 황건적의 잔당을 30만 명이나 흡수한 조조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서주자사 도겸에게 복수하겠다며 수만 서주 백성들을 학살한 것이었어요. 이래 전말인즉 조조를 만나러 가던 조조의 아버지가 서주 땅에서 장계라는 사람에게 죽었는데, 이 장계가 사실은 도겸이 조조 일가를 호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 욕심 때문에 오히려 조조의 아버지와 그 일가를 전부 살해했으니 도겸으로선 억울한 셈이었죠. 갑작스런 비보에 눈이 뒤집힌 조조는 즉각 청주 황건적으로 편성한 청주병 전체를 동원 서주 땅의 백성들을 학살하며 지나간 자리엔 개와 닭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진 동탁을 죽이려 2번이나 목숨을 걸었던 조조가 힘을 얻자마자 잔악하게 흑화해 시체로 강을 메우자 모든 군웅들이 놀라 몸을 사렸어요. 하지만 공자의 후손이자 반동탁 연합의 일원이었던 북해태수 공육만은 도겸을 도와 조조를 멈추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관해가 이끄는 대규모의 황건적 잔당이 성 밖에 나타나면서 공용은 자신이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한창일 때도 태평도 최강자로 소문이 자자했던 관해는 공용이 내보낸 장수 종보를 한 칼에 목 없는 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해성을 사면으로 둘러싼 대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차 야밤에 성 안으로 한 장수가 들어와 공용을 만나길 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찍이 공용이 후원해온 인재 태사자였어요.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갚아야 할 때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태사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러 왔습니다. 참으로 든든하긴 했지만 한 명이서 전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모를 리 없는 공용은 평원의 유비에게 구원군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성 밖에 대군을 뚫고 나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임무였지만 태사자는 다 생각이 있다며 기꺼이 자원했어요. 그날 이후 태사자는 성 밖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는 기이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성을 포위한 황건적들은 처음 며칠은 어리둥절했지만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자 나중엔 신경을 끄거나 아예 팝콘을 먹고 구경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활연습이 끝난 태사자는 그대로 말을 타고 황건적 사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세우려 한 첫 번째 사람이 태사자가 활 시위를 당기자마자 픽 쓰러지니 엉겁결에 황건적 수만의 포위망이 거짓말처럼 뚫려버렸죠. 그렇게 도착한 평원에서 유비는 태사자의 요청을 기꺼이 반겼습니다. 공용 태수께서 천하에 이 유비가 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좌우에 관우와 장비, 거기에 태사자까지 대동하고 유비는 위풍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황건적보다 훨씬 적은 3천 남짓한 원군을 본 관해는 코웃음을 치며 맨 앞에 나타났어요. 그때 관우가 뛰어나와 똑바로 관해에게 돌진하니 관해도 질세라 맞짱을 놓으며 한바탕 요란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여태껏 최강 소리를 들으며 무패로 살아온 관해였지만 창이 두세 번 오가자 자신은 끼케야 개구리였단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관우의 벼락같은 청룡 언얼도를 10번이나 넘게 받아내긴 했지만 끝내 저린 팔을 어쩌지 못해 말과 함께 두동강이 나고 말았죠. 장비와 태사자를 앞세운 유비군이 기다렸다는 듯 총공격을 가하니 관해 한 명의 무력에 의존하던 황건적 잔당들은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며 태반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공용은 잔치를 열어 유비를 반겨주었지만 유비는 즐기지 못했습니다. 북해에 와 있는 미축에게서 조조가 서주 백성들을 살육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손이 떨렸거든요. 유비는 한다름에 공손찬에게로 가 상황을 설명한 후 도겸을 도우러 가고 싶으니 병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손찬은 남의 싸움에 끼는 게 마뜩지 않았지만 매번 유비가 자신을 구해준 것도 사실인지라 2천의 군사와 가히 그 이상의 전력감인 조운을 빌려주었죠. 서주에 도착한 유비는 거침없이 조조군의 우금을 내쫓고선 성 안에 입성했습니다. 드디어 유비와 조조가 적이 되는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유비에게 조조가 분노하던 그때 조조의 본거지 연주에선 한 남자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사자가 허를 찌르는 계략과 가공할 활솜씨로 포위망을 뚫는 일화는 병법 36개 중 제1개 만천과해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건너다의 대표적 예시로 꼽힙니다. 이후 유비에게서 병사만 빌린 정사와 달리 소설에선 유비가 직접 북해까지 출동한 걸로 각색되었는데 덕분에 엉뚱하게도 적장 관해가 특급 상향을 받았습니다. 정사에선 태사자에게 발려 맥없이 쫓겨나는 주제에 연희에선 무려 관우랑 10합이 넘도록 싸우는 위험을 떨쳤으니까요. 한편 복수라는 명분으로 서주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조조는 본격 악역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도겸이 조조의 아버지를 죽인 경위는 사서마다 엇갈리긴 하는데 하나 확실한 건 백성들에겐 아무런 죄도 없었단 거예요. 이 학살극으로 인해 조조는 민심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잃었습니다. 바로 유비 그리고 진궁이었어요. 조조와 처음으로 적이 된 유비는 도겸의 통큰 결단으로 서주를 양도받으며 단숨에 중원의 라이징 스타이자 백성의 구세주로 등극했습니다. 정사에 의하면 평원에서도 유비는 뛰어난 정치력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만약 조조의 서주 대학살이 없었다면 훗날 형주 백성들이 조조 대신 땅도 없는 유비를 따르겠다고 피난길에 올랐을까요? 연희와 달리 그때까지 조조의 부하로 중용받고 있던 진궁의 배신도 막 떠오르는 조조를 멸망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연주의 80편 중 겨우 3현을 제외한 모든 땅이 진궁에게 붙었던 건 당시 조조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적을 늘렸는지 명백히 보여주죠. 그러니까 유비와 진궁이 조조에게서 등을 돌린 것만으로 서주대학살은 이미 전략적 자살행위 수준의 배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궁이 조조를 처단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 고르고 골라 여포였다는 사실은 조조를 더욱 쓰라리게 했을 것 같습니다.